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1편 봉안사 5년 여름. 여름이면 햇빛의 농도가 한껏 짙어진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 그렇겠지만 소녀는 한여름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은 햇빛의 농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햇빛이 두텁게 짙어지면 작물들은 무섭게 성장한다. 무섭게 자라는 작물들은 계속 솎아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밀식되어 햇빛을 받을 수 없고 바람이 통하지 않고 영양이 부족해져 병해가 침범하고 점차 무너지고 결국 녹아내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생활 밀도가 너무 높으면 스트레스가 심하고 병이 많이 생긴다. 물론 너무 외톨이 생활을 해도 나쁘다. 서로 보고 배울 기회도 없고 경계심도 너무 느슨해져 결국 나태해진다. 소년의 봉안사 5년 고행은 생활 밀도가 너무 낮았던 것 같다. 함께 어울릴 또래도 없고 보고 배울 선배도 없고 깊이 있는 가르침을 줄 스승도 없었다. 주제 스님이 있었으나 소년을 너무 어리게만 보고 진지한 가르침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듯 싶다. 그러나 소년은 몸도 그 어느 또래에 비견할 수 없는 장골이었지만 심중은 특히 심연처럼 깊었다. 전생부터 이어온 타고난 바가 있었고 아주 어린 나이에 호롤단신이 되는 풍파를 겪으면서 그의 마음은 깊은 심연에서 유영하고 있었다. 그때 일찌감치 진지한 교육의 기회가 있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다. 봄의 가뭄도 문제지만 여름의 잦은 비도 그것대로 큰 문제다. 여름이 되어 비가 자주 오고 길게 오면 잡초가 엄청나게 번진다. 소녀는 잡초를 뽑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 잡초와 작물이 한 곳에 있으면 잡초가 백전백승이다. 잡초는 보는 대로 뽑아내고 작물은 퇴비를 주고 물을 주고 북을 주는데도 잡초의 백전백패다. 작물은 조금만 돌봄이 부족하면 슬며시 주저앉고 죽어버린다. 여름에는 채소들이 아예 녹아버린다. 참 신기하다. 이 이치는 사람의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제도교육은 초등 4년에 끝이 났다. 그는 잡초 마냥 어떤 돌봄도 없이 방치되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헤쳐나아갔다. 인간의 성장은 어떤 돌봄을 받느냐보다 스스로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의지로 어떻게 환경을 헤쳐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뽑아도 뽑아도 끝끝내 굴하지 않고 살아나아가는 잡초를 보면서 소녀는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참으로 흔치 않은 결단과 실천력이었다. 이 역시 타고난 자질과 전생부터의 인연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늦여름부터 초겨울까지 산에는 먹을 것이 적지 않았다. 여름에는 개암머루, 다레오디으름, 개복숭아가 있고 가을에는 밤, 고염, 산능금 등이 있다. 고염은 금방 따서는 너무 떫어 먹을 수 없지만 나무에 매달려 서리를 맞고 마르면 꼭 건포도처럼 달게 변하고 말린 도토리묵처럼 쫄깃쫄깃하게 변한다. 고염은 마르기 전에 따서 단지에 재워두면 겨울에 꽁꽁 얼며 달게 변해 요즘은 쉽게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간식거리가 된다. 여름 과일인 복숭아는 진액이 흘러나와 벌레가 많이 꼬인다. 복숭아 벌레는 보약이라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해서 밤에 일부러 불을 끈 채 먹기도 했다. 봉안사는 계곡 옆에 있는 절이었다. 여름 장마철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큰 물이 쏟아졌다. 절 밑에 한신의 집은 큰 물에 축대가 파여나가 집 절반이 유실되기도 했다. 소년의 고향인 양구 일대와 8호호 부근은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이 최소 2만 5천 명이나 전사하는 8.5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당시 봉안사 뒷산에는 육군 이사단이 대북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소대별 병력으로 훈련 토치카를 설치하거나 천막 야영을 하기도 했다. 절 옆으로 오르내리는 병사들은 자기들의 라면, 두부 등으로 절의 된장, 오이, 고추 등과 바꿔서 가져갔다. 그때 먹어본 라면의 기가 참맛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다. 김구를 암살했던 안두희가 이곳에서 군납 사업을 한다는 소문도 이때 만난 군인들로부터 들었다. 여름에는 날이 더워서 일을 하면 엄청난 땀을 흘린다. 그때마다 샘가에서 등목을 하거나 계곡으로 가 목욕을 한다. 육체노동 끝에 흘린 땀을 시원한 계곡물에 씻으면 마음이 상쾌하기가 그지없다. 소녀는 몸이 땀범벅으로 끈적거리면 칙칙하고 불쾌하던 마음이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면 금방 상쾌해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또다시 생각해 본다. 몸과 마음은 어떤 관계인가? 몸이 마음의 주인이기는 한 듯한데 마음이 몸을 완전히 제어하거나 마음이 항시 몸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의 땀이 끈적거리면 마음이 불쾌해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열이 식으면 마음이 상쾌해진다. 몸의 상태에 따라 마음이 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가? 몸에 대한 마음의 주인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만일 마음이 몸에 대한 전적인 주도권을 갖는다면 인간은 몸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마음으로 외면하거나 마음을 달리 먹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몸에 대한 마음의 주도권을 완전히 갖지는 못한다. 인간은 몸을 자기 마음 먹는 대로 하지 못해 수많은 고통을 만든다. 도리어 몸이 원하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 엄청난 곤란과 고통을 만드는 게 인간이기도 하다. 마음은 이처럼 늘 소년의 화두였다. 원효는 단 한 차례의 해골 물 사건에 마음의 문제를 완전히 풀었다는데 소년에게는 마음을 찾고 마음을 터득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년은 몸이 고되다는 생각도 없고 마음이 몸에 끌려다닌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다. 다만 인간과 세계에 대한 본질적 물음이 계속되었다. 소년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물에다 시선을 떨군 채 깊은 사색의 세계를 유영한다. 그럼 부처님은 몸을 완전히 조복받은 분이신가? 부처님은 당신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분이셨는가? 나는 내 몸에 대한 마음의 주도권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 그럴 필요는 왜인가? 소녀는 묻고 또 물었다. 하나의 물음이 답을 찾지 못하면 줄줄이 물음이 이어졌다. 소녀는 정신적으로 혼자였기에 그 물음을 남에게 물을 수 없었고 토론을 할 수 없었고 물음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주제실에 있었던 몇 권의 책이 소년의 이어지는 질문에 모두 답해주지는 않았다. 매주 매달 배달되어 오는 불교신문, 법륜, 법시, 샘터가 소년의 구체적 질문을 콕 집어 풀어주지는 않았다. 인간과 인생에 대한 소년의 질문은 봉안사 5년 고행 내내 내면에서 점점 더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또한 대한대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사받은 보살심과 보살행에 대한 실천의 의지는 있었으나 아직 그 나이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여름이면 봄에 퇴비를 뿌리는 과정에서 비롯된 개똥참외나 개똥수박이 탄생하기도 한다. 참외나 수박을 먹은 다음 소화되지 않은 씨가 해우소를 거쳐 분뇨와 함께 밭으로 파종되어 자라난 것이다. 개똥참외는 그 자체로도 달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씨를 발라내고 된장이나 고추장에 박아두어 발효된 다음 장아찌로 먹으면 아삭하니 그 맛이 일품이었다. 소녀는 개똥참외를 보면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길거리에서 돌부리로 발에 차여 걸리적거리는 할일 없는 돌멩이도 담에 가서 놓이면 담장이 되고 벽에 들어가면 벽돌이 된다. 초석으로 쓰이면 큰 건물의 토대가 된다. 이상하게 생겨 탁자에 오르면 못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장식품이 된다. 사람도 어디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생각하니 자신의 미래와 역할에 대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소년의 삶의 모델은 원효와 대한대사였다. 원효로부터 마음을 터득하는 견성의 꿈을 세웠고 대한대사로부터 이기적 중생심을 버리고 이타적 보살행으로 나아가는 의지를 다져 나아갔다. 언젠가는 소년 스스로 마음을 깨달음은 물론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다 깨닫게 하리라는 원력을 세워 나아갔다. 2025년 여름 만불산방에서 학성